나무 떨잖아. 문화관광 기사사 김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 흥천사로 해서 교수 단지로 해서 정릉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먼저 이 흥천사를 알려면은 우리나라 조선 건국 초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맥락이 여기까지 이어져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태조 이성계가 1392년 7월 17일 날 부성 수창구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한양을 옮기죠. 한양 천도라고 그러죠. 개성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를 이리 옮깁니다. 2년 후에. 그 다음에 1396년에 태조 이성계한테는 부인이 두 분이 계셨어요. 고려 시대의 제도입니다. 그게 제도인데 하나는 한 분은 향처라고 해가지고 고향에서 산소 제사 부모 모시는 부인이 계셨고 그 이제 신양호 한시죠. 그 다음에 경처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에 살 때 얻은 또 부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신덕왕후 이제 강씨인데 사실은 태조 이성계가 출세한 것은 지금 이야기한 신덕왕후 강씨 때문에 출세를 했어요. 그 전에는 지방 무신이었어요. 지방의 장수였죠. 출세하려면은 수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도에서 강씨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남 일녀를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직장에서 성공한 남자가 되고 또 전쟁터에서도 가는 곳마다 성공한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남 일녀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신덕왕후 강씨가 자기 집안이 아주 좋아요. 권력의 집안입니다. 그 권력의 집안을 해서 사실 권력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이 이제 그러다가 재밌게 잘 사는데 1396년 9월 23일 날 강씨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분이 곡산 강씨예요. 혹시 곡산 강씨 계십니까?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진주 강씨가 유행인데 진주 강씨와도 그분은 곡산 강씨고 그분의 곡산 강씨 얘기는 그분의 아버지가 곡산 강씨인데 어머니도 강씨예요. 어머니는 진주 강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396년에 9월 23일 날 지금의 경복궁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둘이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돌아가시기 어떻게 해요? 또 그 양반 때문에 출세를 했는데 그 양반 때문에 왕까지 됐는데 나라까지 설립했는데 그래서 그분을 가장 가까이 두고 싶어가지고 지금 경복궁 앞에다가 무덤을 쌓습니다. 왕가에서는 무덤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세 종류라는 것은 무덤의 종류인데 왕과 왕비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능을 쌓고 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자와 세자빈 그리고 왕을 낳은 후궁은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령원이라든가 무한원이라든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일반 대군, 군, 그 다음에 공주, 옹주 이런 분들은 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문 근처에다가 능을 쌓는데 능 이름이 정능입니다. 정확하게 이치는 어디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도 능이 엄청나게 범위가 넓죠. 마찬가지로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영국 대사관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이만큼이 아니라 엄청 넓기 때문에 영국 대사관 자리, 그 다음에 옛날에 시민회관 자리, 그 뒤에 가면 독수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일대가 전부 다 능역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책에서는 그냥 영국 대사관 자리다, 성공의 자리다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평수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바운다리가 전부 다 능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후세는 능이 떠났지만은 그거를 정동이라고 하죠. 정능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정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전에 MBC 문화방송 정동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그 구역이 전부 다 정동이고 정능 구역이 됩니다. 거기가. 능을 쌓고는 보통 그 당시에는 숙류 억불 정책은 이제 정책을 썼지만은 처음부터 우리가 숙류억불이 아니라 모든 문화나 종교나 간섭 습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불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능을 지켜주는 사찰을 짓게 됩니다. 그 사찰 이름이 흥천사입니다. 1397년에 절을 설립을 합니다. 1년 후에 설립하죠. 9월 24일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그러니까 1397년에 절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소위 태조 이성계가 연세가 드시면서 세자를 책봉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하냐? 원래 범부인 아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첩이란 것은 원래 첩이 아니죠. 예. 후궁도 아니고 정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씨 부인은 조선을 설립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모는 강씨입니다. 신당하고 강씨예요. 예,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 한씨는 돌아가셨고 강씨는 현재 살아 계셔가지고 조선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후기를 설립하는데 본처 한씨 부인을 세운 게 아니라 후처 성덕 강씨 부인을 세우죠. 누구예요? 방번이하고 방선이 둘 있죠. 그 다음에 딸 하나가 있죠. 이낙이녀를 낳았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 한씨 부인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는 엄청나게 똑똑해요. 원래 그 집안은 무신 집안 아닙니까? 무신 집안인데 그 양반은 조선 역대 1대부터 27대까지 왕 중에서 유일하게 고시 패스한 사람이에요.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문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자기 식구 중에서 큰아들이라든가 아니면 둘째라든가 셋째라든가 이렇게 세자를 책봉하면 되는데 나이 어린 그것도 큰아들 말고 그러니까는 강씨 부인의 둘째 아들을 세자 책봉을 하니까는 속이 불불 끓죠. 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립할 때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분이거든요. 고려 말에 반대쪽 사람들 다 제거한 사람이 바로 이방원이에요. 그 다음에 삼봉 정도조이랑 같이. 근데 자기 본처 부인 돌아가셨다고 나 팽개치고 살아계신 강씨 부인 아이를 책봉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는 소위 신당하고 강씨 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딸 하나 시집을 갔는데 딸은 노비로 보내고 사이도 죽입니다. 그것이 1차 왕자의 난이죠. 그 다음에 정종을 거쳐서 태종이 3대 임금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등극을 했을 때는 신당하고 강씨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파헤치기 전에 먼저 아까 광활한 땅이라고 그랬죠. 백보 남겨놓고는 능에서부터 백보를 남겨놓고는 전부 다 불화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륜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경기도 관찰사였는데 그 양반한테 넘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안전히 능력을 축소했다는 얘기죠. 봉만 놔두고 웬만한 것을 다 불화시켜가지고 집을 짓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신하를 시켜가지고는 궁 안에 능이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옮기기를 상소를 합니다. 그 상소를 짜고 치는 거죠. 받아들여가지고 옮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거치고 교수단지 거쳐서 갈 정릉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이름이 사흘한리입니다. 정릉 이름이 사한리, 사흘한리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정릉됐냐면 그 정릉 때문에 여기도 이제 정릉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사흘한리였다. 그래 보내버리죠. 보냈지만은 절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여기서는 절을 이야기하려는 거 아닙니까? 능도 격화시켜가지고 능에서 묘로 격화시켜서 저리 보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오늘 사찰은 그대로 놔둡니다. 세종 때 와가지고는 세종은 그렇게 불교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경복궁도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경복궁 광명정 옆에 여기 이제 함경제라고 해가지고 불상을 모시는 데도 있어요. 거기서 유생들이 데모하기도 하는데 세종 때는 유생들이 성리학이 발달돼가지고 그 절도 없애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종이 반대를 합니다. 왜? 선조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태조가 세운 절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술 수 있냐? 없앨 수 있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당하고 강씨는 이제 후손이 끊겨져 버렸죠. 아들 다 죽어버렸지, 사위도 죽어버렸지, 후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제사를 지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 모시고 조상들 모시는 건데 모실 사람이 없어요. 한때는 왕비였는데 왜? 세종의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세종의 아들 중에서 광평대군을 그분의 세 손으로, 그러니까는 양자가 아니라 양손이죠. 양자 밑에 한 단계 더 밑은 손자로 입적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주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당번에 무한대군이죠. 양자로 양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를 모시는 건데 그것을 봉사라고 그러죠. 봉사. 누가 장자가 보통 제사 모시지 않습니까? 모시가서 광평대군의 아들 손자까지 흘러가죠. 그러다가 시부제에 없어지는데 그는 정릉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여기서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흥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천사는 그렇게 하다가 탄을 받다가 성종 때는 어떻게 되냐? 성종 때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다시피 경국대전이 완성을 합니다. 경국대전은 그야말로 생활 규범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리학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유교가 정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현상했느냐? 성리학, 유교의 제일 핵심은 효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삼강오륜이죠. 효를 하는데 그분들 손이 끊어졌네. 그래서 신하 중에 한 사람, 강선이라는 사람이 그분도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당하고 강씨를. 그래서 시부지 없어집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연산군 때가 오죠. 연산군 때는 알다시피 정말로 우리가 안 좋게 나쁘게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흥청망청 아주 그냥 자기 어머니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때 흥청사가 사리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흥천사를 지은 것은 그 당시에는 조계동의 번산입니다. 거기가 제일 큰 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절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170여 칸입니다. 한 칸, 두 칸이란 말이 집채가 170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초가삼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는 초가삼간이라는 것은 초가집도 상칸집이라는 얘기죠.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그래요. 이게 기둥이 4개 있으면은 3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칸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170여 칸, 그리고 승려가 180여 명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절이고 조계종의 본산이었다. 그 정도로 큰 절이었다. 그런데 연산군 때에 불이 났을 때 그리고 사리전만 남았을 때 복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립니다. 그래서 유생들이 성균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연산군이 다 100개씩 다 잘못했는데 딱 한 가지 괜찮은 거 있다. 뭐 불교 탄압한 거 그리고 복원하지 않은 거, 이것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못된 짓 하다 보니까는 중종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구태타가 일어나가지고 중종이 정권을 잡죠. 중종 정권 잡을 때는 마저 그것까지도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흥천사에 지금 강화문에 있는 절은 그걸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 남아있는 몇 가지 부속품들은 양주의 해암사로 가서 옮겨놓습니다. 양주 해암사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부속품들은 부속품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 당시에 청계천에 물난리나고 했을 때 다리 놓는 데 씁니다. 그 다음에 절 같은 데 남은 것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각이라든가 또 사찰에 절에서 남은 부속품들은 어디냐? 그 옆에 태평관을 짓는 데 목재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흥천사에 강화문 옆에 있던 경복궁 앞에 있던 흥천사는 중종 때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조 때가 옵니다. 선조 2년인데 선조 때 와가지고는 능이 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암자라도 있는 것이 나오는데 정확한 실록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구전 이야기 들은 것이 아니라 왕조 실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정확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애매모호해. 그런데 거기 함치정이라는 곳에 절이 암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최종 이거 지어진 것은 정조 때 일을 옮겼는데 그때는 여기가 새로운 흥천사랑에서 신흥사라는 이름으로 절이 세워지게 됩니다. 정조 때.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정조 때면 이제 그 다음이 고종 때죠. 고종 때는 이 절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경복궁을 이야기를 했는데 경복궁이 선조 때 임진애란이 일어납니다. 1592년에.
그때 모두가 다 불타버립니다. 궁전이. 경복궁뿐만 아니라 창덕궁, 창경궁도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복구하니까 폐허로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다가 흥성대원군이 고종 2년 때 그걸 전부 다 복구를 합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책에서 나라에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치느냐 하면서 당백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백전, 인두세, 통행세 그 조달하기, 재원 조달하기 위해서 그때 했던 것인데 그때 흥성대원군이 이 절도 중창을 하게 됩니다. 흥성대원군이 중창을 하게 돼요. 흥성이 좀 있다가 순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로 접어들죠. 일제시대가 됩니다. 일제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계종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일본 중들이 들어옵니다. 일본은 중제도가, 우리는 비군이거든요. 비구승이거든요. 식약에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중들은 결혼을 합니다. 처자식이 있다는 얘기죠. 들어와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 앞에 전부 다가 식당이 되고 잔치집이 됩니다. 지금도 그러죠. 절 근처는 구경거리가 좋고 놀기 좋으니까 소풍도 가고, 그래서 여기서 체육대회도 하고, 또 제일 만약시 도남동 일대에서 하면은 한갑잔치. 제가 80년대까지도 직장생활 할 때 친구 어머니가 한갑이라 해가지고 도남동 어느 안대에 가가지고 3만 원 부주하고, 그때 3만이 금반지 하나 있거든요. 애기들 돌 잔치하라면 금반지 모아가지고 갖다 주겠었거든요. 3만 원 내고 온 적이 있는데 그게 80대 83, 4년 또 되는데, 그러니까 도남동 일대가 이 흥천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유흥지가 되죠. 근데 물론 고종 때는 아까 얘기했던 신흥사가 흥천사라고 바뀝니다. 이름을 고종 때. 흥성대원군이. 흥성대원은 알다시피 고종의 아버지 아닙니까? 고종의 아버지.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는 완전 유흥지가 되어가지고 학생들도 여기서 체육대회를 하고 운동회도 하고 또 유명한 명사가 오면 여기서 연설도 하고 씨름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 이상 나이게 아시죠? 오감도를 쓰고 나이게 쓴 시인 이상이 여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고장의 성북에 보면은 시무장의 만해 한영호 선생님 사시죠? 그분도 여기서 결혼식을 합니다. 만해 한영호 선생님은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결혼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그 다음에 신익희 선생, 국민대학교를 지으신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도중에 돌아가신 분은 49제를 여기서 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곳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6.25를 만납니다. 1950년대에 6.25를 만났을 때 우리나라 정교가 정화가 안 됐어요. 아사리 개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5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처승들은 다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했듯이 처음에는 일본에서 들어왔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비구승들이 결혼을 하는 거죠. 나가라는 게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이게 이제 막 파벌이 있으니까는 정단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1962년에 이 사람들이 비규승과 대처승이 합쳐가지고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을 만듭니다. 지금 조계종 아시죠? 그것이 1962년에 방금 이야기했던 대처승과 비구승이 합동 만들어가지고 쌓은 종단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가다 보니까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파가 다르죠. 1910년에는 대처승들이 따로 종단을 만듭니다. 그게 무슨 파죠? 천태종? 태고종입니다. 네, 태고종. 태고종을 뛰어서 따로 나가요. 조계종에서 태고종 따로 나갑니다. 거기는 대처승들이 하는 곳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에 땅은, 재산은 조계종 것인데 사람은 태고종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다 투자하자니 저 사람도 안 되고, 불교고 또 성행하자니 이거를 조계종 섞고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다가 근래에 2006년도에 여기 스님은, 주지 스님은 조계종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땅을 팔아먹어버려요. 여기 땅을 팔고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그때서 팔려면은 정단의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허락을 안 맡고 모두 팔아먹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이 사람을 제적을 합니다. 그는 이미
이 스님이 주지 스님이 돈을 계약금 중립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내야죠. 물어내다 보니까는 야, 종단에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야, 땅 5,000평 팔아가지고 빚 갚으자. 관계없이 아니면 다 이거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은 불교 부처님의 땅인데 함부로 팔 수가 있느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조계종 총무원의 재무부장이에요. 누구냐? 여기 해주 스님, 금곡 스님 아시죠? 그분이 반대를 하고 땅을 팔아서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총무원장은 자승 스님이고 자승 스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것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예. 그리고 총무원의 그 큰 재단의 재무부장이면 정말로 모든 재산 살림 다 지고 있는 신뢰하고 끈있고 큰 스님이거든요. 이 사람이 팔자고 했던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가 특보 단장을 맡아가지고는 여기 주지 스님으로 옵니다. 그래서 돈을 만들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100억을 태고종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4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20가구예요. 세에 든 사람이 60이에요. 이분들을 돈 주고 다 내보냅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돈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이분이 단장을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금곡 스님인데 이것은 주지 스님이 아니고 해주 스님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은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뉴스 통해서 몇 년 전에 낙산사 큰 불난 것 기억하세요? 예. 다 타버린 거. 예. 이분이 낙산사 부임한 지 10일 만에 다 불타버렸어요. 너무 크게 타버렸죠. 그때 제일 다행인 것이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보물 이름 그 건칠 불인데 그 하나는 모셔오고 나머지 다 타버렸죠. 전까지. 또 그분이 낙산사에 오기 이전에는 신흥사의 개조함에 또 계셨고 또 거기 봉정함에도 주지로 계셨어요. 가시는 것마다 크게 불산을 일으키신 그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 때는 10년까지는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타치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위에서도 밀어주고 이분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빠뜨린 것이 하나가 있는데 원래 중구에 있는 흥천사에 종이 있었어요. 종 이런 보험종 있었는데 그 보험종을 어디가 있느냐? 지금 현재는 덕수궁에 있는데 흥천사에서 그것이 광화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창덕궁으로 갔다가 지금은 덕수궁에 있는데 현재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리 물러주자 아니면 박물관에다 모셔놨자 시비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 종을 일로 모셔오는 게 좋지요. 문제가 소유권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소유권 문제가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론 좋죠. 그러나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박물관에다 모셔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얼마 전까지도 여기에 보시면은 집들이 좀 지저분하게 많이 있었죠. 네. 다 정화가 됐죠. 예. 그 스토리를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드디어 이해가 됐죠. 네. 그전에는 구전을 듣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이런 말 들으면 많이 썼는데 예. 내 가구에 20세대다가 세등까지 해서 60세대가 다 내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법회관을 짓고 어린이 회관을 짓고 또 우여가면 이제 정각을 짓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의 이 모습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것이 흥천사의 강화문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스토리입니다. 이 종각은 흥성대원군이 부부가 시주한 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날씨가 되게 잘 보이네요. 원래 모든 범종은 4종류가 있습니다. 4종류는 사물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북이 있고 북, 그 다음에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되는 것이 운판과 모고가 있습니다. 다 하는 역할이 달라요. 종은 밑에 지하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은 지상에 있는 짐승들을 포함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제 2가지밖에 없는데 다른 절에 가면은 4가지가 되죠. 사물이라 해서 모고가 있는데 모고는 물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파는 뭐냐? 공중에 있는 모든 짐승들 새 이런 것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4개가 있으면 다 좋고 여기는 현재 2개만 있는데
이제 종 위에 매단 것을 저게 용이 보이죠? 저걸 용류라고 합니다. 용류는 달아맨 건데 우리 조선이나 현재는 용이 한 마리가 매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은 두 마리가 매달고 있는데 이 용류고는 고리를 매달고 있는 건데 입이 유난히 벌리고 있습니다. 저것을 포레라고 그래요. 왜? 용왕의 아들이 9 있는데 셋째 아들이 고래를 엄청 무서워합니다. 물속에 있는 고래를.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래고래 손 치지 마세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요 치는 것을 경대라고 그러는데 고래 경자를 써요. 고래 경자를 쓰고 이걸로 막 때리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그냥 목이네요. 그러나 어떤 데 가면은 고래처럼 생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자, 고래 경자를 써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는 한문으로는 종각인데 이것은 3.1 운동도 하시고 만세 운동도 하셨던 오세창 선생님의 글씨입니다. 오세창 선생님의 글씨. 예. 보통 이렇게 이제 어느 절에 나가면은 기둥에다가 글씨를 써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주련이라고 그래요. 주련은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주령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바로 뒤에다가 해설 써붙여 놨어요. 예, 그죠? 써붙여 놨기 때문에 별도로 이야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집은 큰 방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큰 방인데 원래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냐? 지금 여기 같은 하계사에도 이런 적 있고 그다음에 흥덕사에도 있고 있는데 여기 있는데 요거는 그야말로 튼튼하게 잘 지어가지고 3, 4년 전에 그대로 해체해가지고 보수됐는데 대방은 큰데 여기서 모든 것을 소위 지금 같으면 멀티 공간입니다.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거. 여기서 기도도 하고 생활도 하고 법문도 읽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거는 제도가 있기 전에는 이제 극락전, 대웅전 앞에는 마당에서 보통 석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1년 내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추울 때는 못 하죠. 또 법당 할 수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조선 후기에 생긴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 서울 지방에만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이 집을 어떤 사람들은 책에 써놓으면 디귿자형이라고 그러는데 디귿자형이 아니고 H자형입니다. 그것은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문으로 여러 가지로 쓴다. 용도가 다용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집은 옥정루 누가 누자는 집 누자를 쓰는데 2층에 있는 집을 누각을 저 누자 씁니다. 집 누자입니다. 흥천사인데 왼쪽에 있는 예습사 저는 흥성대원군이 여기가 그 전에는 신흥사라고 그랬죠. 저걸 쓰면서부터 여기가 흥천사로 명명이 됩니다. 저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석파는 흥성대원군의 호고 또 흥성대원군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죠. 또 이분은 글씨도 다 쓰지만은 더 유명한 것은 난을 잘 그리죠. 난을 그린 것을 난을 친다고 그러죠. 그 정도 유명한데. 그리고 이건 누구 글씨냐? 낙관이 어디 가서 잘 안 보는데 여기서 발행한 500페이지 책이 있어요. 그걸 5번 읽었어요. 낙관이어서 인자를 알아볼 수는 없으나 글씨 채로 봐서는 흥성대원 글씨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흥성대원의 글씨로 여기는 만세루인데 송정훈이라고 써 있어요. 송정훈은 송민종의 친일파 대표적인 실사 분의 아들입니다. 송정훈이가. 그리고 이분도 여기를 짓는데 불사에 많이 돈을 시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올라와요. 길이 들어가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아니 그 금강장 앞으로 올라가면. 예, 그 앞으로 가면.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예. 시험 보면 도망가야지. 맞죠, 네, 여기 다 가는 길이 다 있어요. 물도 한번 주세요. 물을 주세요. 예. 여기 앉아서 들으면 좋습니다. 네. 일반 절은 제가 기계로 만든 기가지기 그죠? 여기는 수작업을 한 기가입니다. 수작업은 값은 비싸고 그 다음에 더 튼튼하고 오래 갑니다.
이게 그야말로 공력을 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보면은 용마루에 색깔이 다른 기와가 있죠. 파란색. 파란색. 청기와. 청기와. 네. 네, 좋습니다. 저것은 이것이 왕실 사찰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동해에서도 청기가 나왔고 인경부에서 나왔고 지금 현재 창덕궁에 가면은 희정전이 청기화로 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 해암사 가면은 청기화가 발견이 됐고 최근에 그래서는 여기가 왕실의 사찰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용마루에는 용두가 있죠. 용두. 그 다음에 오늘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불상들은 다 있는데 저것을 이름이 아시는 분? 손 많이 넣어봐. 이름 아시는 분? 손 나는 거요? 네. 몰라요. 천수천안 가늠보살성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42수 천수천안 가늠보살성이라고. 우리나라에 저렇게 손이 42개 손인 사람은 많은 것은 4개가 있는데 2개는 32개 손이고 2개는 42개 손인데 저게 보물입니다. 그리고 3개는 현재 하나는 저기 프랑스 파리가 있고 하나는 국립박물관에 있고 하나는 안국동에 개인이 소장하고 이 불상은 딱 한 군데 볼 수 있고 오리지널은 여기서밖에 못 봅니다.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 불상은 아까 얘기했죠. 천수천안 가늠보살상이라고 있고 또는 42수, 42수라는 건 선이 42개라는 얘기입니다. 40개 플러스 본인이 했던 이 선 이야기하고 저기는 또 손바닥에가 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천수천안이라는 것은 손도 많고 눈도 달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42라고 하는 것은 저 손이 전부 다 42개라는 이야기고 42개는 우리나라에 둘밖에 없다. 즉 천수천안은 4개가 있는데 2개는 32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여기서는 워낙 중요하고 보물이고 하기 때문에 이 가늠전을 따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제가 머지않아서 연못 이분만 모시는 생식이 있겠죠. 그리고 불상 위에 이렇게 있죠. 이것을 탑집이라고 해요. 탑집. 군전에 가도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는 거 있죠. 탑집. 그 다음에 탑집. 보계라고도 하고 보계 또는 탑집. 저기 이제 빨간 글씨 한번 누가 읽어보실 분? 제가 참고로 읽겠습니다. 왕효 천지 현황 김우효 왕 해사라는데 이거는 영친왕이 5살 때 쓴 글씨입니다. 5살 때요? 예. 영친왕이 뭐냐?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게 되면 엄상궁 이야기 해보세요. 그분의 아들이죠. 고종이 공부에 돌아가셨고 엄상궁이 거의 다 챙겼죠. 잠자리를 같이하고 애기도 낳고 그래서 수는이라고 그러죠. 영친은 그러나 우리가 드라마에서 애우기 쉽게 하면 엄상궁인데 그분의 아들인데 그건 이제 실력이 있는 연기자라 여기 유래에 따르면은 영친왕은 여기서 낳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거의 자료에 잘 안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그야말로 불교의 박물관 일처럼 됩니다. 뒤에는 각화들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틀려. 화려하죠. 여기 일제시대 때 하는데 보면 전봇대도 있고 올라가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 생활상을 그려놓은 겁니다. 생활상을 이야기해서 불화라 그러는데 그렇죠? 고다버칭과 학교 가서 뭐 한 것도 있고 전봇대 가서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싸운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것들이 최근에 그려놓습니다. 설하라고 합니다. 완전 여기는 다 보물만 가지고 난 그 전에 그냥 와서만 보고 말았더니 하여튼 야, 거기다가 꽃집 이야기하고 극락조를 꼭 꽂아줘 하면 극락조 꽃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생긴 꽃이 있어요. 그걸 꽂아두면 제대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쌍구리 하면 그거 없이 그냥 대충 조화나 생화나 오래된 거 막 합니다. 그러나 그걸 아시는 분들은 조화에도 꼭 극락조 또는 유시가 말로 가른 등하라고 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삼족섬이라고 합니다. 삼족섬. 섬자는 두꺼비 섬이에요. 그러니까는 발이 3개 달린 두꺼비라는 얘기입니다. 발이 3개 달린 두꺼비. 이거는 어디서 사냐? 달나라에서 삽니다.
근데 모든 악기를 물리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입에는 동전을 물고 있어요. 그래서 악기를 물려주고 제사를 모아달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돈을 넣습니다. 여기다가 이거는 달을 쥐고 있는 거고요. 어디를 만지고 좋아? 됐습니다. 미륵불입니다. 얼마 안 세운 지 얼마 안 됐고 자연색이다. 벌써 1시간 됐어요? 예. 아이고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좀 느껴져요. 여기는 이제 명부전인데 명부전은 보통 지장년하고 비슷한데 지장년하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 여기 돌아가신 분들이 극락세로 가십니다. 지장전에 지장보살만 있으면은 지장전이고 10왕이 있으면 명부전이라고 해요. 여기 보신 분이 이제 지장보살이죠. 양쪽에 있는 분을 협시보살이라고 하는데 왼쪽은 도명전자하고 무독기왕인데 이분들이 이제 보살을 하고 있는데 옆에 쭉 있는 분들이 왕입니다. 여러분들 염려대왕 아시죠? 그래서 염려대왕 한번 찾아보세요. 염려대왕. 불교 다니신 분 없습니까? 염라대왕. 네, 염라대왕. 염라대왕. 모르시면은 저 머리에다가 책 쥐고 있는 사람, 책 얹고 있는 사람 보여요? 머리에 책 이거 있는 사람. 저는 보이는데 그렇다고 겨눈 가야지 어디 있나? 없으면 반사해보세요. 저는 눈에 보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저쪽에 있는 분 아니에요? 저기 있네 저기. 여기서는 절에서는 49제를 잘 지내죠. 아, 꽃 이쁘다. 이야기만. 오늘 이렇게 흥천사에 와보니까요. 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산신각, 독성각, 극락보존 하여튼 이제 모든 거가 좀 분별이 안 됐었는데요. 선생님 설명 듣고 오늘은 확실히 알게 돼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좌우에를 이제 중간에 법신부라고 상륜부라고 그러는데 기단부는 어디까지냐? 이제 기하지천을 생기고 있죠. 그것이 네모를 기단부라고 그래요. 기단부는 이제 몇 층 석탑이냐 했을 때 제일 헷갈린 것이 어떻게 뭐 9개도 되고 어떻게 7개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 설명서 보면은 몇 층이다 알고 그러는데 왜 헷갈리냐면은 이 기단이 1단 기단인 데가 있고 2단 기단도 있고 그래요. 3단 기단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헷갈려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옥기해석이라고 합니다. 법신부에 이것부터 셉니다. 이거 기하집천 생긴 것만. 상륜부는 저 이렇게 우리 성악할 때 생겼죠. 상륜부라 하고 그래서 셀 때는 기하집천 생긴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7개만 셉니다. 기단부가 이거 하나만 1층만 있네요. 여기까지 2단 2단 기단 3단 기단 1단 기단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세다 보면 꼭 틀리고 가서 보면 이런 것이 경험을 많이 했을 거죠.